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주 비뇨기과의 주명수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남성 건강과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비대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하부요로의 증상과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서는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 다양한 기능 장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및 당뇨와 복부 비만 등의 연관성이 중요시돼서 하나의 질환군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 중성 지방의 증가, 낮은 고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공복 시 높은 혈당 등의 임상 양상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대사증후군의 각종 지표들이 하부요로 증상에 유의한 위험인자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화와 대사증후군들은 자율신경계의 조절장애를 일으켜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남성의 음경 해면체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남성의 발기력이 감소되고요. 방광근의 평활근 긴장도가 증가돼서 소변을 저장할 수 없는 저장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립선 내의 평활근 수축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방광 출구 폐색을 일으켜서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부요로 증상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 배뇨 후 증상입니다. 배뇨 증상은 그야말로 소변을 보는데 잘 못 보는 증상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요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협착이 되면 소변을 잘 배출할 수 없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립선 비대증도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을 잘 못 보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의 기능이 저하돼서 수축을 잘 못하면 소변을 잘 배출할 수 없게 되겠죠. 여기 마지막으로 써 있는 방광 괄약근 부조화란 것은 방광이 수축할 때 요도가 잘 열려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조화가 잘 안 되면은 방광 수축하면서 요도 괄약근은 잠궈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돼서 이런 경우는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저장 증상은 방광의 소변을 잘 저장하고 있다가 배출해야 되는데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원치 않는데도 수축하거나 이런 경우에 과민성 방광, 심지어는 소변을 지르게 되는 요절박 요실금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성에서도 어떤 원인이든 간에 요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은 배에 힘을 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부요로 증상의 종류를 나열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저장 증상, 배뇨 증상, 배뇨 후 증상이 있는데 저장 증상에는 우선 빈뇨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 사람은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배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증가되면은 저희가 빈뇨라고 하고 보통 8번 이상 하루에 소변을 보는 것을 일컫습니다. 요절박은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 뛰어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방광 충만 감각이 증가되거나 소실되는 경우 요절박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야간뇨, 특히 이제 밤에 소변 때문에 깨서 잠을 못 자시는 경우가 많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저장 증상이라고 합니다. 배뇨 증상은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변 주저, 한참 기다려야 소변이 나온다든가 요선의 감소, 소변이 줄기가 약해지고 힘을 줘야 소변을 보고 배뇨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통증도 생기고 피도 나오고 그리고 배뇨 끝에는 소변을 지리거나 심지어 전혀 소변을 못 보게 되는 요폐에 이르기까지 하는 증상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배뇨 증상이라고 합니다. 배뇨 후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다 배뇨를 한 것 같지 않은 불완전 배뇨, 배뇨 후에도 소변이 똑똑 떨어지는 요점적, 그리고 배뇨 후 요절박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이런 경우를 많이 진단하고 폐색 증상만을 주로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전체 이 원에서 40세 이상의 전체 남성의 하부요로 증상 중에서 전립선 질환이 역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과민성 방광도 있고 방광 기능 저하 등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립선이란 무엇입니까?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분비하는 남성의 분비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전립선이 크게 자란 것을 의미하고 암이 아니며 암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된 전립선, 이게 정상 전립선이죠. 이 비대된 전립선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소변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병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의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병리학적 소견을 보면은 물론 이게 다 증상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50대 남성의 50%, 80대 남성의 90% 이상에서 관찰이 됩니다. 아까 이 전립선이 정상 전립선이 있었지만 이게 비대가 되면은 이 주로 요도 주위로 전립선이 커지고 방광내로 돌출하게 돼서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광은 굉장히 심한 지속적인 힘을 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주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기나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신체 호르몬 균형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유도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강력한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에 여러 가지 세포 증식 인자가 작용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기질과 상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나중에 치료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기질은 근육과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기질이 많이 포함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에 잘 듣고 이런 상피 세포가 많이 포함된 전립선 비대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제에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라겐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약물 반응에 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 전에 사실 이런 것을 잘 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치료 전에 잘 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보통 40대에는 40%, 60대에는 60%, 80대에는 80%가 있다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래서 비대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트로이카라 그러는데요. 전립선 비대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부 요로 증상이 동반되고 특히 방광 출구 폐색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전립선 비대증의 임상 증후군으로 얘기할 수 있고 특히 폐색이 우선 중요한 경우는 방광 출구의 폐색과 전립선 비대가 동시에 있는 경우 이것을 저희가 전립선 폐색이라고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만 전립선이 비대가 돼서 경한 폐색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폐색까지 심한 전립선 비대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인의 전립선 요도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면 방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는 이 전립선 요도가 양쪽의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꽉 막힌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그리고 지금 다리를 꼬고 앉은 것 같이 요절박,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참지 못해서 다리를 꼬고 앉을 정도고, 심한 경우는 소변을 지리기도 하죠. 보고 나와도 또 마려운 느낌이 있고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고,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들게 소변을 보고, 안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런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첫 번째 환자분의 문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증상 점수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증상 점수표의 작성은 저희가 치료 전에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료 후에도 얼마큼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거의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저희가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저희가 장갑을 끼고 손을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촉진하게 됩니다. 촉진했을 때는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대개 전립선 암의 경우는 주로 가상자리에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할 때 혹이나 그런 것을 다시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하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PSA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 증가하는 수치고, 저희가 45세 이상 되면은 한 번쯤은 검사해 보도록 학회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쓰는 국제 전립선 증상표입니다. IPSS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환자분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뇨 증상에 따른 만족도를 표시하면은 이것은 삶의 질을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초음파가 많이 좋아서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시행하고, 그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안에 혹시 특별히 나쁜 건 없는지, 전립선의 크기는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방광이고 여기가 요도고, 여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을 초음파로 보는 것입니다. 소변을 잘 보시는지 못 보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속 검사라는 걸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소변이 많이 마려울 때까지 참고 그냥 기계에다 소변을 보시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1초당 몇 미리의 소변을 배출하시는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15ml/s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10 이하인 경우는 80% 이상에서 폐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속 검사 후에는 꼭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지 저희가 잔뇨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뇨는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한 50ml 정도까지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잔뇨를 그저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하는 건 아니고 전체 소변량 중에서 몇 %가 남아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소변 본량과 남은 양을 합해서 그 전체 양의 20% 정도 이상의 잔뇨가 남으면은 그것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의 그 수술 전이라든가 혹은
전립선 크기가 좀 애매한 경우에 저희가 또 혹은 혈뇨가 나온다든가 어떤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방광과 요도의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내시경을 시행해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립선을 진단하기 위해 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요로 조영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건 잘 안 하고요. 이 요역동학 검사라는 것은 전립선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환자분들께서 배뇨를 잘 못하면은 이 방광근에 문제가 있는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술 전에는 확실하게 요로 폐색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립선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대기요법, 약물요법, 최소 침습적 치료, 외과적 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요법이라 하면은 환자분의 증상이 경미하고 환자분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경우에 특히 또 전립선의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쭉 저희가 관찰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요법은 약물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는 것이 교감신경 차단제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작용 차단제입니다. 아까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에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제도 있고요. 혹은 이 교감신경과 남성 호르몬을 단독 혹은 복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항콜린제라든가 그 다음에 밤의 소변량을 줄이는 약 등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교감신경 차단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약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파 차단제라고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방광에서 요도가 나가면 여기가 전립선 요도인데 전립선과 전립선 요도에는 알파 교감신경의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요도를 수축하게 되고 소변을 잘 못 보게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런 알파 차단제는 여기에서 이런 수용체에서 수축을 못하게 해서 이 요도를 이완시킴으로 해서 소변을 잘 보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알파 차단제의 효과는 보통 일주일 내에 나타나고요. 모든 증상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차단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긴 하지만 이런 알파 차단제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알파 차단제는 처음 약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에게서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약간 조심하는 게 좋고 이전에 이런 알파 차단제가 시작될 때는 고혈압 치료 약물을 가다가 저희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훨씬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이나 두통, 비염 증상 호소하는 분들 가끔 있고요. 일부 이런 알파 차단제는 사정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보다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굉장히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데 이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약제를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는 단독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제를 단독 치료했을 경우에 대개 2년 내지 4년 치료 시에는 증상 점수는 3 내지 4점, 최대 요속은 한 2ml/s 호전이 되고 전립선의 용적은 보통 20에서 22% 정도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약을 쓰는 목적은 전혀 소변을 못 보게 되는 요폐나 수술 등의 진행 위험도를 한 반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약물도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한 7 내지 8%, 성욕 감퇴가 좀 있을 수 있고, 이건 환자분마다 데이터마다 굉장히 변화가 큰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정장애나 여성용 유방도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꼭 환자분께 이러한 부작용을 설명드리고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PSA와 연관성입니다. PSA는 아까 전립선 이 PSA가 증가되면은 전립선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치를 저희가 체크해보고 꼭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3 내지 6개월 사용하게 되면은 이 PSA 수치가 5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역계산해서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요.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자, 내과적인 치료 중에서 아까 제가 좀 잠시 언급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이 전립선 비대증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전립선 약물 치료제와 함께 과민성 방광 치료제를 같이 병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간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야간뇨 환자분들이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한두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잠을 못 이루어서 다음날 많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야간 단뇨라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소변량을 밤에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이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병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들입니다. 약물 치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급성 요폐, 방광 결석, 신기능이 저하된다든가 반복적인 혈뇨, 재발성 요로 감염, 또한 약물 치료를 함에도 소용이 없다든가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적 요법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 침습적 치료로 되어 있는데요. 전립선 요도 스텐트, 온열요법, 그 다음에 투나라 그래서 경요도적 침소작술,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유로리프트, 리즘 등이 있겠습니다. 요도 스텐트는 사실은 실패율이 높아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장기 치료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고요. 약간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투나라는 침소작술은 과거에 많이 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서 요즘은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대개 수술하시는 대상은 전립선의 크기가 30에서 80g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립선의 크기, 정상 크기는 한 20g 미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특수 실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결찰해서 요도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이런 치료죠. 부분 마취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이거를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몇 개를 결찰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옆으로 많이 이렇게 벌려주긴 하지만 이 가운데로 자란 전립선에 대해서는 중간옆 비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술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요게 요도를 통해서 커져 있는 전립선 쪽에다가 실을 해갖고 이렇게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가는 부위를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박을 수도 있고 여러 개도 박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리줌이라 그러고 역시 이것도 적응증 받은 것이 30g에서 80g의 전립선에 적용을 하고요. 요도를 통해서 똑같이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작은 바늘을 통해서 뜨거운 수증기를 전립선에 주입해서 괴사를 시킵니다.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실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고요. 부분 마취로 가능하고 고령의 환자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고요. 며칠간 돈효과를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5년 내에 다시 재수술을 하는 확률이 이 수술은 한 4.4%로 많이 적은 것으로 되었고요. 지속적인 증상과 삶의 질이 호전이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제 전립선 점수가 한 50% 감소하고요. 최대 요속이 한 44% 증가하고 삶의 질 증상 점수도 4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이 내시경에서 바늘을 찔러서 이 전립선에 아주 높은 열의 수증기를 삽입해서 이 전립선 세포를 이렇게 괴사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이 침을 찔러서 시술하는 횟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과적 수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 개복 전립선 적출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한다든가 아쿠아 전립선 절제술, 로봇 전립선 절제술 등이 있겠습니다. 요도를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고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후에 이 전립선을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고요. 이 수술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홀랩이라는 수술 전에는 이게 골드 스탠다드로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로 되어 있고요. 그 효과는 이미 수십 년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하고요. 부작용은 역행성 사적이나 복압요실금 혹은 요도 협착이 올 수 있겠습니다. 배를 열고 개복해서 전립선을 적출하는 방법은 최근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도 많이 했고 최근에도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 중에 하나가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홀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자라난 전립선을 쭉 돌려가면서 깎아내는 거죠. 그 깎아내면은 전립선 요도가 뻥 뚫려지게 되고 이 깎아낸 전립선은 저희가 방광으로 집어넣어서 기계로 갈아서 끄집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과도 이미 입증이 됐고 다만 마취가 필요합니다. 모든 크기의 전립선 비대증에 적용이 되고요. 부작용은 역행성 사정, 복합성 요실금, 요도 협착 등이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워터젯, 물을
직장 초음파를 보면서 강력한 수압으로 전립선을 실시간으로 전립선에 깎아내는 것을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싼 고비용이 들 수 있고요. 일단 이게 깎아내고 나면 약간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지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역행성 사정이나 복압요실금의 이런 합병증이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으로 전립선을 적출해야 되는 방법이 최근에 또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개복 전립선 절제술에 대체해서 로봇으로 방광을 통해서 전립선을 도려내는 것이죠. 로봇으로 대체한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게 복강경을 이용하는데 이 복강경은 로봇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요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도에 대한 합병증은 적고요. 아주 큰 크기의 전립선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꽤 비용이 비급여기 때문에 비싸고 한 가지는 수술 시간이 비교적 아직까지는 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근본이고 그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수술 방법들은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치료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는 자제하시는 것이 전립선에 좋습니다. 또한 이 자극적인 음식은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전립선 그리고 방광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을 복용하기 전에 꼭 저희 의사나 약사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감기약이든 어떤 다른 약이 전립선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더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요폐가 돼서 응급실에 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약물을 복용할 때도 잘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전립선과 전립선 주위의 근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배뇨 증상을 약간의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고지방, 식이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적당한 운동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 고혈압 이런 등의 대사증후군은 전립선 비대증의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온욕으로 혈액순환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적당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을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고들 많이 하죠. 하지만 일단 이 배뇨에 관해서는 물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시고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야간에는 적은 양의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물을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배뇨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에 걸리면은 이 변비 때문에도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비를 잘 치료하는 것도 배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나요? 압록강 700리 순정님, 요실금이 한 번 생기면 평생 가져가야 하는지요? 대개 일시적인 요실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약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이 있지만 그리고 증상이 약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요실금은 평생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고요. 요실금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원요정님, 남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절박뇨가 있다고 합니다.
식생활이 기름지고 잦은 음주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개선 중에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변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히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절박뇨가 동반되는 경우는 이 절박뇨에 대한 약물을 같이 추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식생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영리님,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남편이 전립선이 약하다고 해서요. 술 가끔 먹고 담배 안 하고 그러긴 하는데 뭐 이렇게 생활 패턴이 나쁜 분은 아니시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먹는 것으로서는 뭐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토마토 같은 것들을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같은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현리님, 나이가 들어가며 섹스 횟수가 줄어드는 게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 있나요? 대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보면은요, 성기능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기능 장애를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함께 그것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만 갖고 성기능 장애가 꼭 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잔도리님, 신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단백뇨가 완 포지티브입니다. 나이가 41세 남성이고 자전거 타고 가다 소변 찔끔찔끔 2번 마렸길래 쌌습니다. 절박뇨 맞나요? 맞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백뇨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나 그런 요실금 같은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방광 자체에 어떤 문제가 환자분에 있어서 절박뇨 같은 과민성 방광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은따님, 30대 중반의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네요. 소변 혹은 사정시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야간뇨가 매번 발생하네요. 갑자기 살이 찌면서 비대증 같이 온 건지 궁금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비만과 관련이 있나요? 일단 마지막 거 보면은 비만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약간의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30대 중반의 전립선 비대증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현리님, 항문에 사용하는 전립선 마사지 기구가 있던데 이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전립선을 통해서 온열요법을 한다든가 전립선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소변 증상을 좀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괴사되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예. 저희가 전립선 치료하는 것은 정상 원래 있던 전립선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자라난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전립선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고요. 자라난 전립선만 저희가 그 괴사시켜서 요도를 넓혀줌으로 해서 소변을 잘 보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학도서관님,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화장실 갔다가 10분 정도 지나면 또 가고 싶어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비대증, 염증도 있고 전립선 약 35g이라고 하여 복약을 하고 소변량 체크도 하라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왜 생기는 걸까요? 약 먹으면 정상 크기가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그런 남성 호르몬 그 수용체에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약을 먹으면 정상 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약,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게 되면은 약 20%에서 22%는 크기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시는 거죠. 이은희님, 베타미가로 도움이 되나요? 베타미가를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의 폐색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차단제와 그리고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단순히 폐색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폐색 증상이 완화가 되면은 요절박과 같은 저장 증상도 약간은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민성반과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베타미가와 같은 베타3 아고니스트라는 약물을 같이 동반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의학도서관님, 전립선 비대증으로 초음파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랑 소견서를 읽고 싶은데 내용에 외측엽, 중엽 이런 용어가 있는데 중엽이 이행대인가요? 외측엽이 페리페랄 존이 맞고요. 외측엽, 중엽, 이행되는 트랜지셔널 존이라 그러고 중엽은 센트럴 존이라 그럽니다. 되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행대에 주로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잔도리님, 전립선염이랑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증상인가요? 궁금해서 찾아봐도 치료 방법밖에 안 나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분이네요. 전립선 비대증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전립선염은 이거 설명하자면 긴데요. 대개 회음부의 통증 그리고 소변의 방광의 자극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고 이건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열도 나고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만성인 경우에도 염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 골반 통증이라고 해서 염증 없이도 그런 통증이 오는 증상을 전립선 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잔도리님, 그건 말씀드렸고, 이유진님, 그건 다른 질문을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질문이 다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저희가 접을 시간이 됐습니다. 대개 연세가 드시면서 하부요로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하부요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증상들 그걸 잘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본인의 가장 맞는 치료법이 뭔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행해질 거고요. 약물 치료나 그런 효과가 없거나 어떤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요. 수술적 치료도 요즘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본인의 가장 맞는 치료법을 가져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